아버지의 묘지 옆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은 무덤. 매년 그 무덤 앞엔 한 남자가 조용히 꽃을 두고 갔다. 나는 그를 처음 마주친 날 무심히 물었다. 혹시 여기 누가 잠들어 있는지 아세요? 그 남자는 날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응. 내 아버지 아들이야. 그리고 나도. 그 한마디에 나는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우리 가족은 단 한 번도 다른 형제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를 다시 알아가게 되었다. 그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가족 이야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던 봄이었다. 길마다 어김없이 찾던 묘지. 언제나처럼 국화꽃 한 다발을 안고 서울 외곽 공동묘지를 찾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다. 아버지 묘 바로 옆. 이름도 출생연도도 사망연도도 없이 그저 낡은 돌 하나만 박혀있는 무덤. 거긴 늘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잔디가 정갈했고 언제나 같은 꽃이 놓여 있었다. 하얀 카네이션 하나도 시들지 않은 채. 나는 문득 관리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저 혹시 저 옆 무덤은 누구 거예요? 아주머니는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꾹 다물었다. 거긴 묘비 없는 무덤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안 건드려요. 근데요? 그 사람 매년 같은 날에 와요. 그 꽃 그분이 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이상했다. 왜 매년 같은 꽃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무덤에 두는 걸까? 그해 여름 나는 일부러 하루 일찍 아버지 묘를 찾았다. 혹시라도 그 사람을 마주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나타났다. 검은 모자, 낡은 바람막이, 그리고 하얀 카네이션 한 송이. 그는 말없이 무명묘 앞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두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요, 저 무덤 아시는 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었다. 응. 아버지 아들이야. 네. 그리고 나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김석중 씨 아들이라면 우리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 말도 안 됐다. 우린 단 한 번도 다른 형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럼 왜 여태까지 그는 말없이 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말할 수 없던 이유가 있었겠지. 그 사람 평생 죄인처럼 살았으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처음 보는 사람, 하지만 같은 아버지를 공유한다는 남자. 그리고 이름도 없이 묻힌 무덤. 그 모든 조각이 이상하게도 내가 알던 아버지를 낯설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수첩 한 권 사이에 접힌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어린 소년 둘이 함께 웃고 있었다. 한 명은 분명 나였다. 그렇다면 옆에 그 아이는? 모든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과연 우리 가족을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 그중 하나는 분명 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사진 한 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수첩 사이에 마치 일부러 숨겨둔 듯 접힌 채 끼워져 있던 작은 사진. 그 속엔 어린 시절에 내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아이. 모자도 신발도 옷 스타일까지도 나와 똑같았지만 확실히 나와는 다른 아이. 우린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로 서 있었고 서로를 향해 웃고 있었다. 도대체 누구야? 넌 누구였는데 왜 우리 아빠 사진에 있는 거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날 만났던 남자의 번호를 눌렀다. 그는 나에게 한 장의 명함을 남기고 갔었다. 조민석 세진구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 여보세요. 저 어제 묘지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수첩에서 나왔는데 그 사진 속에 두 아이가 있어요. 한 명은 저고 다른 한 명이 혹시 당신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조민석이라는 남자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 사진 아직도 있었구나. 그 아이가 진짜 당신입니까? 응. 맞아. 그때가 딱 4살 때였어.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럼 왜? 왜 우린 헤어졌어요? 왜 당신은 우리 가족 안에 없었어요? 그건 그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 왜요? 그 사람이 내 아빠라면 당신에게도 그랬던 거잖아요.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묻지 않으려고 했어. 근데 네가 먼저 다가왔잖아.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수첩 속 메모 중 익숙한 장소가 적힌 걸 발견했다. 서하초 근처 연립주택. 거기 그 아이랑 마지막으로 갔던 날. 나는 그 주소를 따라갔다. 세월이 지나 그 자리는 이제 작은 주차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골목 구석에는 낡은 담벼락과 무너진 듯한 빨간 벽돌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마치 본능처럼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배경이 바로 여기였다. 아빠는 당신을 왜 지우려고 했을까?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 엄마. 혹시 엄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그날 밤 엄마의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생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페이지들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민서. 그 아래에 흘려쓴 짧은 문장이 있었다. 그 아이는 너무 조용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묻지 않았다. 내가 몰랐던 우리 가족의 다른 풍경이 열리고 있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걸까? 아빠가 감추려 했던 걸 정말 모두? 나는 이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다른 아들의 사연을, 그 침묵의 이유를. 그리고 왜 그 아이는 묘비도 이름도 없이 묻혔는지. 한 사람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우리 가족이 무엇을 숨겨왔는지를.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이라 불러주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조민석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만나자고 정중히 말했다. 어디서 볼까요? 아버지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 있어요. 그 골목길로 오세요. 서울 북서쪽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은 골목. 민석 씨는 그중 한 곳, 철문이 반쯤 부식된 계단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안으로 데려갔다. 작은 원룸. 방 한 칸, 화장실 하나. 하지만 창문은 있었다. 낮은 천장 아래 가만히 내려앉은 햇살이 생각보다 따뜻했다. 여기서 아버지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오래된 사진 하나를 내밀었다. 흑백에 가까운 바랜 사진. 아버지였다. 하지만 내가 아는 모습과는 달랐다. 더 젊고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 옆에 어린 민석 씨가 있었다. 이게 몇 살 때예요? 5이요. 그럼 그 이후로는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다시 안 왔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왜요? 왜 그랬대요? 민석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글쎄요. 그땐 몰랐어요. 엄마가 아팠고 생활비도 부족했고 근데 아버지는 항상 문 앞까지만 오셨어요. 문 앞이요? 응. 가끔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근데 한 번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가만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어릴 땐 그게 제일 슬펐어요. 누군가 날 사랑하긴 했다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이 끝내 아무 말도 안 해줄 때. 나는 누가 나한테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그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거든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 말이 너무 무거웠다. 민석 씨는 작은 서랍에서 노란색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날 누가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는 봉투를 내게 건넸다.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민석아.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은 거 알지만 그날 널 문 밖에 두고 돌아섰던 내가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처럼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넌 나의 아들이다. 이름은 남기지 못해도 사랑은 내게 남아있었기를.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름은 남기지 못했지만 마지막에야 그 사람을 아들이라 불렀다. 그건 너무 늦은 한마디였고 그러면서도 세상 무엇보다 진심인 말이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이름을 새기지 않았던 거예요.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보면 다 물어보잖아요. 이건 누구 무덤이냐고. 그 질문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가 받게 될까봐. 엄마요? 그 사람의 진짜 가족. 당신 어머니요. 그분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겠죠.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지운 것과 숨긴 것과 끝내 말하지 못한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였다. 하지만 그 피는 서로 다른 시간과 죄책감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외면당해 왔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의 묘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무명묘 앞에 앉아 처음으로 말했다. 아버지, 그 사람 이젠 제 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마치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에 진실을 다시 듣게 되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결국 엄마에게 그 사람에 대해 묻기로 결심했다. 거실 식탁 위에 민석 씨가 건넨 편지를 올려놓고 엄마를 마주 앉혔다. 엄마, 이 사람 알아? 엄마는 봉투 위에 적힌 이름을 읽었다. 조민석. 그 짧은 순간 엄마의 손끝이 조금 떨렸다. 엄마, 예전에 이 이름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 기억 안 나? 기억나.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아빠가 갑자기 집에 왔었어. 밤 11시쯤. 너는 잠들어 있었고. 현관 앞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 있는 소리가 났어. 난 이상해서 문을 열었지. 그리고 거기 6살쯤 된 아이가 서 있었어. 너랑 비슷하게 생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아이 민석이었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옷도 낡았고 신발도 헝거였어. 근데 눈이 이상하게도 내 눈 같았어. 그날 아빠는 말없이 그 아이를 안아주더니 다시 데리고 나갔어. 아무 말 없이? 응.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엄마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다. 그 아이 아빠한테는 지워지지 않는 죄였던 것 같아. 엄마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엔 정말 모르고 살았어. 그날 이후 아빠는 단 한 번도 그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거든. 그럼 왜 숨겼어? 왜 아무 말 안 했어? 엄마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애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을 때 아빠는 날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 그냥 이 아이가 있었다는 걸 너한테 말하지 말아줘. 다 내 잘못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를 미워했어. 거실 안은 한참 동안 정적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엄마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끝내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아이 나한텐 미안함이었고 너한텐 미안할까봐 숨겼던 거야.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나는 오히려 안심이야. 그날 밤 나는 민석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엄마도 당신 이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현관 앞에 있었다고 해요. 말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 저는 알 것 같아요. 잠시 후 민석 씨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래요. 그날 아무 말 없이 문이 닫혔을 때 나도 알았어요. 이 집엔 내가 들어설 자리가 없겠구나.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어쩌면 그 침묵도 사랑이었을 테니까요.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사랑은 말로만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랑은 조용히 멀리서 지켜보는 방식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묘소에 작은 나무 표지판을 하나 꽂았다. 그 위에 내 손으로 글씨를 새겼다. 조민석.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 이름 없이 살아온 시간을 이제 함께 기억합니다. 그건 늦었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건넨 첫 번째 호명이었다. 나는 그의 남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민석 형을 다시 만났다. 그날은 조금 특별했다. 형이 처음으로 우리 집 근처까지 직접 찾아온 날이었다. 형은 여전히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조심스러운 눈빛이었다. 나는 그를 데리고 근처 카페에 앉았다. 형, 우리 그냥 형제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말에 형이 살짝 웃었다. 형제처럼?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럼 이제부터 듣는 거죠. 나는 따뜻한 차를 건넸다. 형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릴 땐 정말 이상했어. 왜 내 친구들 아버지는 운동회에도 오고 학교에도 오는지. 근데 나는 병원에 가도 졸업식에 가도 항상 엄마뿐이었거든. 한 번은 용기 내서 물어봤어.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 형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냥. 아빠는 멀리 있어. 그 한마디였어. 그래서 난 아빠란 사람을 상상으로만 만들었지.
나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아팠다. 우리 집에선 아빠가 늘 있었고 잔소리도 하고 화도 냈고 그래도 생일엔 꼭 케이크를 사왔다. 그 평범한 기억들이 누군가에겐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장면이었단 걸 나는 몰랐다. 형 아빠는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알아. 그 사람 매달 계좌로 생활비 보냈어. 정말? 응. 근데 나는 알 수 있었어. 그 돈은 죄책감이었지. 사랑은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 사람이 싫진 않았어. 왜? 어릴 땐 나도 그 사람 기다렸거든.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형은 작은 웃음을 지었다. 어느 날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걸 그만뒀어. 그게 20살 때였지. 나는 형이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아팠다. 같은 아버지를 두고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 하나는 가족이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이름조차 지워진 채 살아온 사람. 형 늦었지만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형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다보다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나는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네가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형을 껴안았다. 기억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부터 같이 살아가요. 같은 가족으로. 그날 형은 처음으로 내 등을 두드렸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버지 묘 옆에 내 이름을 남겨줄 수 있을까?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형이 남기세요. 당신 이름이니까 당신 손으로 새겨야죠. 그날 밤 나는 묘지 옆 조그만 나무 팻말을 준비했다. 펜을 건넸다. 형은 그 위에 조심스럽게 한 글자씩 썼다. 조민석. 아버지의 아들,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한 이름.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에 남긴 진짜 편지. 며칠 후 형에게서 편지가 하나 도착했다. 손글씨였고 봉투엔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다운에게 그리고 김석중 씨에게.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줄 간격이 촘촘한 편지지 2장. 그리고 형의 흔들리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눈물이 날 뻔했어. 너무 오래 외면당한 단어였거든.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소개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 내게도 아버지에게도 이름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네가 내게 말을 걸어준 날 세상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 나라는 사람도 그저 지워져야 할 존재는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아버지를 미워한 적도 많았지만 사실은 그리움이었어.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근데 이제 와서 느껴. 그 사람은 말하지 못했을 뿐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글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존재를 용서받고 싶은 한 사람의 기도 같았다. 정다운,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고마워. 세상이 아무도 몰라줘도 넌 기억해줬으니까. 그거면 됐어. 나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작은 액자에 넣어 아버지 묘 옆 민석 형의 나무 팻말 아래에 놓았다. 그리고 우리 둘은 그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날 우리 사이엔 분명 형제란 이름이 싹을 틔웠다. 그때 형이 말했다. 나 이제 이름 새긴 무덤 가져도 될까? 나는 웃었다. 이름은 원래부터 형 거였어요. 이제 세상에 꺼내놓은 것뿐이죠. 그날 밤 형은 내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한 줄은 누구보다 늦게 시작된 관계 속에서 가장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을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다. 조민석 형은 내게 전화를 걸어 조용한 공원에서 잠깐만 얼굴을 보자고 했다. 잔잔한 바람, 벤치에 나란히 앉은 우리 둘. 그날 형은 말없이 작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이거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항상 들고 다니던 거야. 손수건 끝자락엔 조금 낡은 자수가 있었다. M.S. 민서?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늘 내 이름을 이렇게 수놓아 다녔어.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처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항상 세상에서 누군가의 아들은 아니었어. 학교에서도 친구 집에서도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마다 난 고개를 돌려야 했거든. 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렸고 더 조심스러웠다. 정다운, 혹시 넌 아버지한테 화내본 적 있어?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솔직히 말했다. 있었지. 시험 성적 때문에 혼났을 때, 휴대폰 압수당했을 때, 사춘기엔 서로 말도 안 했고 형이 웃었다. 그래. 나도 그런 싸움을 해보고 싶었어. 나는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다. 싸울 수 있는 관계조차 부러워할 만큼의 거리. 그게 형과 아버지 사이였다는 게 숨이 막혔다. 형은 나지막이 말했다. 어릴 땐 내가 뭔가 잘하면 언젠가는 아버지가 날 찾아올 줄 알았어. 예를 들면 성적표에 100점 받은 날,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한 날, 심지어 학예회 때 아빠 역할 연극했던 날까지 그땐 진짜 문만 바라봤어. 혹시 오시진 않을까 하고. 근데 그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형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근데 말이야, 어쩌면 아버지도 문 앞까지는 왔을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끝까지 침묵했잖아. 그 침묵은 용서받을 자신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 그 말은 형의 감정 정리이자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이해였다. 그리고 이어진 형의 말. 근데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뭐를? 형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감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호칭 하나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바람이 될 수도 있구나. 그날 형은 조용히 나와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이제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너 덕분이지. 적어도 지금의 난 누군가의 동생이니까. 나는 말없이 형의 등을 바라봤다. 그 등에 마치 지난 수십 년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마음엔 하나의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제 이야기를 끝낼 차례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다. 처음으로 함께라는 자리를 내어준 날.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고 바람도 적당히 분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엄마에게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손님 한 분 모시려고 해요. 누군데? 민석이 형이요. 엄마는 한순간 숨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괜찮아? 응. 괜찮아요. 이제 이름도 마음도 조금씩 꺼내놓고 있어요. 엄마는 한참 말이 없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을 열었다. 그럼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야겠네. 그 사람이 좋아했잖아. 나는 그 순간 입술을 깨물며 겨우 대답했다. 아빠가 그 사람 좋아했대요. 그 사람도 된장찌개를 좋아했거든. 엄마는 말없이 두 사람을 생각한 듯 손에 힘을 담아 마늘을 빻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식탁은 내 아버지도 보고 있을 거야. 저녁이 되었다. 민석 형이 도착했다. 그는 늘 입던 검은색 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한 채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문을 활짝 열며 그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형. 식탁엔 엄마가 만든 반찬들이 정갈이 놓여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전, 멸치볶음, 고등어 조림. 어릴 때 아빠가 좋아하던 집밥의 정석이었다. 형은 그 앞에 앉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엄마는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다. 그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서 된장찌개 2번씩 먹었어요. 정말요? 응. 첫 숟갈 먹고 항상 이랬죠. 왜 이렇게 짜지? 근데 또 먹고 싶네.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었다. 식사는 말없이 이어졌지만 그 침묵엔 불편함이 아닌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식사 후 엄마는 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석 씨. 형이 고개를 들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몰랐어요.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도 그 사람에게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 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을 땐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앞으로 우리 명절에도 같이 지내요. 괜찮을까? 왜 안 돼요?
이젠 우리 식구인데. 그날 밤 형은 돌아가기 전 현관 앞에서 나를 한 번 더 불렀다. 정다운. 응? 오늘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 나는 형을 꼭 껴안았다. 가족이 맞잖아요.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우리 둘 사이에 남아있던 오랜 침묵의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 식탁에는 항상 한 자리 더 마련되어 있었다. 그 자리는 이름 없이 살아온 시간에 대한 작은 보상이었다. 죽고 나서야 글로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유품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사진 한 장, 옷 한 벌에도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을까봐 괜히 두려웠다. 하지만 민석 형이 우리 식탁에 앉게 된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엄마, 이제 아빠 서랍 정리해볼까? 서재 안 서랍장 맨 아래 칸. 거기엔 오래된 서류철과 함께 빳빳한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앞면엔 익숙한 필체로 쓰인 글씨. 정다운, 조민석. 내 아이들에게.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엄마, 이거. 엄마도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열어보자. 손끝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엔 2장의 편지지.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조심스러운 문장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남겼다. 다온아, 민석아. 이 편지는 너희가 내게 등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며 쓴다. 나는 겁이 많았다.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다. 민석이, 네가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안고도 한참을 울었다. 말할 수 없었어. 집안에 있던 또 다른 아이가 내 선택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다온아, 너에게 아버지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민석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다. 아버지는 늘 2 아이 곁에 있었어야 했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터질까봐. 민석아, 내가 죽고 난 뒤라도 다온이가 너를 형이라 불러줬으면 좋겠어. 너를 위한 이름 없는 무덤이 아니라 너 자신이 스스로를 꺼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다온아, 혹시라도 민석이에게 서운함이 있다면 그건 모두 내 몫이다. 너희 둘은 이제 내 이름으로 연결된 형제가 아니라 서로의 선택으로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편지를 덮었다. 그리고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아빠가 우리한테 남긴 편지 찾았어요. 형의 숨소리가 잠시 끊겼다. 뭐라고 쓰셨어? 같이 보자. 우리 둘이 함께 읽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의 편지를 나란히 읽었다. 민석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줄 한 줄 읽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 눈을 감았다. 마지막 문장을 다 읽고 나서야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말은 못했어도 결국 내 이름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됐지, 형. 형은 가만히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응. 이제 됐어. 그날 이후 우리는 아버지 묘비 옆 작은 표지판을 묘비석으로 바꿨다. 조민석. 김석중의 아들. 이름 없이 살아온 시간에도 사랑받았던 존재. 그 비문 앞에서 우리 둘은 오래도록 서 있었다.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끝내 불린 이름 하나. 그건 잊혀지지 않을 사랑의 증거였다. 그것이 우리가 가족이 된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 묘비 옆에 민석 형의 이름이 새겨진 날. 우리는 그 비석 앞에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나란히 꽂았다. 그날 이후 형은 서서히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엄마는 형을 부를 때 이제 민석 씨가 아닌 민석아라고 불렀고, 형은 주말이면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처럼 우리 집 식탁에 자연스레 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말했다. 이번 가족사진 찍자. 이렇게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이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죠. 근데 이제 형도 같이 찍어요. 형은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내가? 형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사진관엔 오래된 냄새가 났고 우리는 차례대로 정장을 맞춰 입었다. 엄마는 평소보다 밝은색 블라우스를 입었고 나는 넥타이를 맨 게 어색해 연신 거울을 들여다봤다. 형은 정장 자켓이 어색한 듯 계속 손끝을 만지작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사진 처음이에요. 나는 웃었다.
그럼 제대로 남기죠.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사진이니까. 사진사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해보라고 했다.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형도 내가 살짝 팔을 두르자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다. 그 한 장의 수십 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느낌이었다. 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 형이 말했다. 다온아. 응? 앞으론 가족 말고 진짜 형으로서 너한테 잘해보고 싶어.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이제부턴 그 자리를 지키고 싶거든. 나는 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동생답게 형한테 기대볼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사진을 인화해 아버지의 묘비 옆에 작은 액자 하나로 남겼다. 그 안엔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잃어버렸던 이름, 숨겨졌던 시간, 그 모든 걸 안고 찍은 진짜 가족 사진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나는 민석 형과 함께 다정하게 걸으며 이 말을 나눴다. 형. 응? 우리 이제 진짜 형제가 됐어요. 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고 지금의 가족으로 걸어갔다. 누군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뒤늦게라도 용기 내어 다가가고 말을 건넬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질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느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